계속하겠습니다. 거기 352페이지의 제6절 무형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요. 제가 저희가 웅지세무대학 만드는 얘기 잠깐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죠? 웅지세무대학을 만들어요. 저기 파주에다가 2004년 3월부터 개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 인가는 난 상태고 일단 지금 학교 땅은 이미 매입한 상태고 이번 주 목요일날 모레 기공식을 하거든요. 웅지세무대학 기공식. 제가 사회봐야 돼요. 파주시장도 오고 파주시 국회의원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파주에 처음 생기는 대학이에요. 파주에 대학이 없었는데 파주라는 데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깝죠. 아주 일산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통일만 되면 아주 좋은 데죠 거기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웅지세무대학을 만드는 목표는요. 이제까지 저희도 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여러분도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연구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뭐 다른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와서 또 배우고 충실히 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완벽히 소화를 못하는데 저희는 연구활동이나 사회활동 이런 건 뭐 모르겠어요. 그게 부수적이고요. 저희는 저술활동과 강의가 추가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쓰고 강의하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 보려고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저희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과가 세 개인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자격증 취득.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뭐 대부분 졸업했거나 또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좋은 대학 갈만하면 좋은 대학 보내시고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고 대학에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고 하면서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그럼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저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희망은 좀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처음 이번에 개교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좋은 학생이 올지는 다 홍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똘똘한 학생이 들어왔다. 저희는 입학하면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서 레벨이 좀 된다라면 공인회계사 세무사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다 그러면 7급, 9급 세무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합격시키려고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이미 커리큘럼 다 짜놨어요. 2년 동안 공부할 커리큘럼.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강 신청이 따로 없어요. 그 커리큘럼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싫으면 입학을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뭐 퇴교하든지 뭐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고 우리 남아있는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칠 거고 그래서 커리큘럼 짜놨는데 여러분 대학에 있는 것처럼 월, 수, 화, 목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강의하고 그걸 한 학기 동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3월은 회계원리예요. 쫙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3주일 동안 회계원리 해가지고 회계원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하니까 경영수학 쭉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과목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해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미달되면요 다시 해요. 다시 회계원리 다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회계원리 끝났다. 그 다음 4월부터 중급 회계 바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여러분 여기 비치해놓은 곳이 종합반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종합반 벌써 5기째 하고 있는데 그 종합반 이제 한 학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종합반 커리큘럼이 웅지세무대학 커리큘럼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커리큘럼. 그 종합반은 좀 더 빡센데
우리 재무대학은 그래도 4년, 2년이 4학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단계별로 가져오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커리큘럼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파주라는 곳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이면 통학도 가능하고, 신촌에서 가면 더 가깝거든요. 이쪽에서 가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기숙사를 다 만들고요. 100% 다 기숙사 생활을 시킬 거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구보시키고, 운동시키고, 아침 수업하고, 또 점심하고,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말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내보내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계속 학교에다가 공부하라고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세무 쪽에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그래서 그 직장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보내시면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 원장님께서 그 대학을 설립하는 목적이 이제 뭐 사회 환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년소녀 가장은요 무료로 입학시키고 무료로 교육시켜서 적어도 그 학생들이 이 세무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요, 그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취업하기 괜찮거든요.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면. 그러니까 더 잘하면 세무사 자격증 따면 더 좋겠지만, 또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무실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공식을 하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종합반은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휴학을 했거나 또는 직장을 때려치고 이 공부를 전념하겠거나 이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녁에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오전하고 오후 강의하는 거거든요. 강의 스케줄이. 그래서 혹시 휴학하고 이거에 전념하려고 마음먹는 사람 있으면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 352페이지에 제 6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이라는 거, 거기 무형자산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고요. 그 무형자산이라는 게 보유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일단. 무형자산은 왜 보유하는 건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까 뭐가 있었냐면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이나 무형이나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물리적 실체가 있고 물리적 실체가 없다. 그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책에 보니까 무형자산의 종류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무형자산 의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영어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어권, 어업권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 종류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씩 할 거고요. 그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354페이지 보세요. 354페이지 보니까 무형자산 종류라고 해가지고 영어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세요. 영어권 제일 중요하다. 영어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요. 개념도 잘 잡으셔야 되고, 355페이지 개발비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두 번째로 개발비. 그 다음에 356페이지 하단의 산업재산권, 뭐 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산업재산권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여러분 그런 것들 아실 텐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특허권은 다 아실 거고 상표권도 아시죠. 실용신안권이란 건 뭐냐면요, 특허청에서 주는 건데 특허보다 한 단계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용신안. 기술 개발한 건데 특허보다 한 단계 낮은 거고요. 의장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제품의 디자인이잖아요. 이 모양. 그거를 이 의장권 등록하면 도용할 수 없는 건데 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권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회사가 취득할 때 돈 들어가죠. 이런 것들. 특허권, 상표권 취득할 때 돈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잡았다가 이제 뭐 상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예제구번 여러분하고 나중에 해볼 거고 359페이지 35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기타가 있죠. 기타를 보니까 1, 2, 3, 4, 5, 6, 7에서 7가지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시고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뭐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주의할 것만 좀 말씀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알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임차 권리금을 또 혼동할까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첫 시간에 임차 보증금하고 임차 권리금하고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뭐였었죠? 임차 보증금이 그 건물 주인한테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보증금 준 거를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 보증금 집주인한테 준 돈이 이게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거 이거. 그런데 거기 권리금이라고 되죠. 임차 권리금. 그건 뭐냐면요. 그 맥주집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맥주집 호프집 똑같은 얘기인데 당구장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사업체 할 때 인수할 때 그 전 주인 있잖아요. 전 주인들이 그 장사 잘 됐다면 뭐 달라고 그래요? 넘길 때 권리금 달라고. 권리금 뭐 자리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권리금 달라고 하는데 권리금이 그 전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임차 권리금.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 임차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무형자산에 있구나. 좀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광어권, 어업권은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353페이지 보시는데 우리가 무형자산 공부할 때 뭘 잘할 거냐? 무형자산 공부할 때도 역시 취득원가 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거 있죠? 유형자산. 유형자산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원가 결정과 상각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아까. 무형자산도 똑같이요. 얘하고 얘가 중요해요. 무형자산도. 취득원가 결정, 상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거기 책에 보니까 353페이지 2번에 무형자산의 평가라고 돼 있죠. 첫 번째가 취득원가 결정인데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무형자산은 당해자산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구입한 가격에다가 취득 부대비용 가산해라.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스스로 무형자산을 창설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개발하는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조금 있다 하고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원가를 기록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이제까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 밑으로 가니까 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각에는요. 유형자산과 다른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데 일단 그 상각에 여러분들이 좀 고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고쳐 드릴 테니까 이미 책이 고쳐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은 그 고쳐지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분들 있죠,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거 없을 건데 아무튼 요거를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감가자 빼세요. 감가자 있는 분들 어딘지 찾았죠 지금? 그럼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 차감할 수 있다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선택 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직접 차감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꾸는 김에 다 바꿔드릴게요. 어디 또 있냐면은 357페이지에 해답 보시면 해답에 분계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분계 보시면 대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산업 재산권이라고 써 있죠. 산업재산권. 그 가로쳐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특허권이라고 돼 있죠. 대변에 요거를 뭐로 고치시냐면은 또는 상각 누계액.
상각누계액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감액할 수도 있고 상각누계액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특허권 들어가는 거 틀린 거 아닌데 그 또는 상각누계액이라고 써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익힌 문제 해답이 있는데 360페이지에 8번의 해답에 그 8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 같은데 거기 보면은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직접 감액시키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감가자 빼시고요. 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무형자산을 직접 감액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바꿔주세요.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바꿔주세요. 안 바뀌신 분들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디 보시냐면요. 370페이지 보면은 문제 8번에 산업재산권 해가지고 해답에 두 가지 분계가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분계 보세요. 두 번째 분계에 대변을 보면 대변에 이거 나와 있죠. 똑같이. 거기도 상각누계액 적어 놓으세요. 또는 상각누계액 밑에다가 또는 상각누계액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353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해할 거예요. 여기 적어 드릴 건데 거기 보니까요 상각의 그 세 번째 줄 보면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상각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름이 좀 달라요. 그건 이름이 다르니까 용어가 다르다는 거 좀 구분하시고 얘는 감가상각 얘는 상각 이렇게 좀 표현해요.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 상각누계액 계정을 쓰지 않고 직접 감액할 수 있다니까 가능한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할 때는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이해할 때는. 이해할 땐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써야 돼. 반드시. 얘는 직접 없앨 수도 있고 상각누계액을 쓸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무형자산은. 차이점이에요. 구분 좀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본대요?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제로로 본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가 없는 권리죠. 권리라는 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남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잔존가액 제로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아두시고 계속 읽어보니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 제외하고는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상각이 20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했어요. 특허권을 10억 주고 취득했는데 이 특허권이 특허 기간이 30년짜리라고 가정하시면요. 이 특허권을 상각할 때 30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가 꼭 20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관계법령에서 30년 인정했으면요.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써 있잖아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거 제외하고 20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왜 20년 넘지 말라 그랬냐면은 이런 법령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20년 동안 효익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20년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효익 제공한다는 건 상당히 그것도 긴 기간인데 20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특정이 뭐 기간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생각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특허권을요. 2000X 1년에 취득해서 취득은 근데 이 특허 기간이 2000X 2년 초부터 특허 기간이에요. 그럼 이 특허권 언제부터 상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상각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그 밑으로 가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또한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딱 열거돼 있죠. 다 인정하네요. 그러면 유형자산이랑 똑같잖아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뭐 쓰는 거래요?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다면 정액법 써라. 그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그 시험 문제에 무형자산이 출제가 됐는데
특정한 삼각 방법을 언급을 해줬다. 그럼 그거 쓰면 되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정한 방법 언급했으면 그거 쓰면 되는데, 시험 문제 봤더니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문제가. 그럼 무슨 법 써야 돼요? 정액법 써야 돼요. 그게 이 무형사 특징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액법 쓰세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 영어권 보기 전에. 어떤 문제 풀 거냐면은, 356페이지 예제 9번 풀어볼게요. 356페이지 맨 밑에 예제 9번, 그 특허권 문제. 그거 되게 쉬우니까 한번 보실래요, 같이? 거기 보니까 예제 9번에서요, 2000X1년 9월 1일에 이디슨 씨한테 그 에디슨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디슨. 아무튼 그 이디슨 씨한테 특허권을 샀는데 현금으로 115만원 줬고요. 그 115만원이 특허권을 산 가격이고요. 취득부대 비용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취득부대 비용으로 등록비용 들어갔죠? 등록비용 이거 들어가서 이만큼이 지출됐어요. 그럼 차변에 산업재산권 또는 특허권을 얼마 잡으면 되냐면 120 잡으면 된다는 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취득원가죠. 취득원가. 이해하시겠죠?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기록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 이날. 이날은 무슨 날인가요? 이날은 결산일. 결산일이니까 이거 삼각해줘야죠. 우리. 삼각해주려고 하니까 120만원이 취득원가고 뭐 빼야 됩니까? 잔존가액 빼야 되는데 거기 잔존가액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잔존가액에 대한 언급 전혀 없죠? 얼마로 봐야 돼요? 제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제로. 제로 보는 거고, 거기 무슨 법으로 삼각하래요? 무슨 법으로 삼각을? 안 나와 있죠? 무슨 법 하는 거예요? 정액법 하는 거예요. 안 나와 있으면. 10분의 1 이렇게 됐어요. 10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무형자산 삼각비.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허권을 직접 줄일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상강 두 계획을 쓸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체결이 돼 있고. 여기다 곱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몇 개월만 썼어요, 지금. 4개월만 썼기 때문에 이것만 곱해서 찾으면 안 되고요. 월할 삼각 해줘야 돼요. 아까 감가상각할 때 이거 해봤죠? 4만 원만 집어넣으면 된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가요. 앞으로 가셔서 354페이지에 무형자산 종류 보시면 첫 번째 영어권 있죠? 영어권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이 영어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합병 얘기 좀 할 거예요. M&A. 그래서 흡수합병이라는 게 있는데 흡수합병이란 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해서 A가 남든 B가 남든 하나만 남는 게 흡수합병이에요. B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합병이라고 하는데 이 합병하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합병할 때 생기는 게 바로 영어권이거든요. 여기 배운 영어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영어권은 발생 유형에 따라 매입영어권과 자가창설영어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매입영어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우리가 합병할 때 생기는 영어권을 말해요. 매입영어권이. 자가창설영어권 뭐냐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잡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매입영어권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매입영어권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를 여러분 그 아이러브스쿨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사이트 있잖아요. 아이러브스쿨. 한때 잘 나가다가 요즘에 거의 망했죠. 그 사이트가 한때 잘 나갔을 때요. 그 잘 나가던 아이러브스쿨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었어요. 합병하려고. 어떤 회사였냐면 야후 코리아가 살려고 했었거든요. 야후 코리아가 아이러브스쿨을 살려고 했을 때 인수 가격으로 제시한 게 100억을 제시했었어요. 그때 100억. 근데 아이러브스쿨 회사 가보면요. 자산을 보고 부채를 봐야 되잖아요. 그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 100억 주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럼 그 회사 자산과 부채를 봤을 때 아이러브스쿨이 100억 될까요? 자산이? 절대로 안 되죠. 가봐야 직원들 몇 명 있고 그 아이러브스쿨 사이트 개발한 사람들, 개발 프로그래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얼마 있지 자산이 100억 안 돼요. 절대로. 기껏해야 10억 넘을까 그래요. 그거를 100억 주고 산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거죠. 그걸 왜 이렇게 비싸게 샀겠어요? 이것 때문에, 영어권 때문에.
그 아이러브스쿨이 눈에 보이는 자산부채는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회원 수가 많았고요. 회원들의 접속 빈도도 굉장히 높았죠. 충실했죠, 회원들이. 요 회원들 가지고 많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팔았어야 돼요. 그 아이러브스쿨 사장이. 그럼 돈 벌었죠, 자기는. 근데 그 거의 성사 되려다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막 찔렀겠죠. 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버팅기면 더 비싸게 팔 거야. 막 해가지고 뭐 그렇게 꼬셨는지 아무튼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죠. 나 안 팔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성사가 안 됐어요, 합병이. 그랬는데 후회하겠죠, 지금. 지금 누가 그걸 100억 주고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영어권 그때 생기는 영어권이 매입 영어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이 합병 인수할 때 그때 더 지급하고 사는 금액 있죠? 그걸 매입 영어권이라고 이제 해볼 건데 자가창설 영어권은 그게 아니라요. 아이러브스쿨 사장이 혼자 출근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 너무 잘난 것 같다. 우리 영어권을 좀 개상해보자 하고 자기 혼자 잡는 영어권 그런 걸 자가창설 영어권이라고 하는데 인정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린 뭐만 인정하냐면 매입 영어권만 인정하는데 그 매입 영어권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예제 7번이 있는데요. 되게 쉬워요. 2000X1년 7월 1일 날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기로 했는데요. 수표 발행해 줬다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B 회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B 회사를 얼마에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자료 보시고 그 대차도 주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B 회사를 얼마에 사겠어요? 금액 얼마 주고? 자, 얼마인지 잘 생각 안 되시면 이거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A 회사가 지금 B 회사를 흡수합병해가지고 A만 남는 케이스죠. 그게 보니까. 그럼 B 회사는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럼 B 회사가 흡수합병 당하기 전까지는 거기 자산부채 열거되어 있는 게 누구 거였습니까? B 회사 거였죠. 그럼 합병되는 순간 그 B 회사의 자산부채는 이제 누구께 되는 거죠? A 회사께 되는 거죠. A 회사는 그러니까 합병한다는 얘기는 B 회사의 뭐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합병하는 순간 B 회사의 자산과 B 회사의 부채는 A 회사께 되는 거예요. A 회사께.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한 분계가 이 합병 분계예요. A 회사가 하는 합병 분계. A 회사 입장에서는 B 회사 자산과 B 회사 부채를 자기 걸로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산의 합계가 200이죠? 부채 합계가 80이죠? 이거를 넘겨받으면서 얼마를 줘야겠어요? 120 주는 게 맞죠. 아니, B 회사의 가치가 자산 빼기 부채 해보니까 120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B 회사를 합병한다는 얘기는 B 회사 누구한테 회사 사는 거예요? 누구? 경영자가 아니고요. B 회사 주주한테 사는 거예요. B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 주주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그 자본인데요. 그 주주들한테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120만 원 주고요. 너 120만 원 먹고 떨어져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 자산부채를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그럼 B 회사 주주들은 120만 원 받고 끝내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120만 원 주고 샀다면 영업권은 발생 안 해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가격만큼 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얼마 줬대요? 당좌 수표를 150만 원짜리 끊어줬대요. 당좌예금이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150만 원 줬다는 얘기는 얼마를 더 비싸게 산 거냐면 30만 원만큼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 30만 원이란 금액은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이 열거되어 있는 자산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 더 줬겠어요, 근데? 뭔가 B 회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수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영어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매입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회사에서만 발생할 수 있냐면 합병을 해야죠. 다른 회사를 합병해야 영어권이 생기겠죠.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안 생겨요. 가만히 혼자 있는 회사 자가창설 영어권 인정 안 한다니까요. 다른 회사 매입했을 때 생기는 이 매입 영어권만 인정한다. 얘 무형자산이고요. 얘 몇 년 이내에 삼각해야 돼요?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정액법으로 삼각해서 없애면 돼요. 이 회사가. 그런 게 영어권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개발비를 좀 할게요. 개발비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개발비. 거의 표가 있죠, 표. 표 보시고요. 표 9-1번 있는데 여러분 그 R&D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R이 뭐의 약자입니까? 리서치고 연구고요. D가 디벨롭먼트고 개발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연구라고 하는 게 먼저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개발이 먼저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일반적으로. 연구가 먼저 일어나요. 일반. 연구가 선행 활동이고 개발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보통. 그래서 연구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 지식을 연마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보통 개발 앞에는 어떤 말이 붙냐면 신기술, 신제품 이런 말이 붙어요. 책 읽어보다 보면 그래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연구라는 활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약회사 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 중에 가장 큰 제약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제약회사 중에 가장 매출액이 높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1위 회사 우리나라 어딜까요? 동아제약이에요. 동아제약이 왜 1위일까요? 바카스 때문에. 그 바카스가 이 동아제약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제약업계 1위로 버티게 만든 효자 상품이죠. 지금도 무지하게 많이 팔려요. 바카스. 그런데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진들 있잖아요. 연구진들. 연구진들이 있는데 연구진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뭐 하잖아요. 출근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제약 물건, 약품들 효능 효과 검증하고 앞으로 만들 약품들에 대해서 연구활동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요. 하는데 이 연구진들이 출근하니까 당연히 뭐 받냐면 월급 받겠죠. 당연히 월급 받고 실험할 때 재료비 나가겠죠. 실험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생기겠죠. 각종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많아요. 이런 비용들이 연구활동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연구활동 때문에 생기는 비용들을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구비라고 불러요. 연구비. 연구비라고 부르는데 이걸 집계한 거니까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그 판매활동, 관리활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제조 공장에 있는 그 종업원한테 주는 급여는 제조 원가고 연구원들한테 주는 월급은 연구비라니까요. 여기 달라져 있는 거 이렇게. 일단 연구비인데 거기 첫 번째 표에 보니까 첫 번째 칸에 연구비는 뭐래요? 절대로 자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비용 처리, 다 비용 처리. 연구비 다 비용 처리. 그 다음에요. 이런 회사들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구비는 다 비용 처리. 왜냐면 얘는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특정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비용 처리하고요. 제약회사에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거죠. 신약 개발. 신약 개발하는 거 다 아실 거고 신약 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닌 건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게 다 형성돼 가지고요. 이 프로젝트 팀에 구성되어 있는 연구진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사람들이 이쪽이랑 똑같은 성격의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월급도 받을 거고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뭐 다양하게 비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비라고 부르지 않고 개발비라고 부른다. 개발활동이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개발비라고 하는 건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거냐? 그 두 번째 칸에 보니까 개발비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자산으로 갈 수 있대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이 책에? 미래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개발이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게 확실하면 효익이 있다. 두 번째, 이게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신뢰성 있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비용이 개별적으로 집계돼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 비용이 집계가 되면 그걸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로 보낼 수 있다? 자산으로 보냈다가 무형자산이에요 이게. 무형자산으로 보냈다가 상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맨 밑에 경상개발비로 다 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이 개발비.
356페이지 예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그 밑에 예제 구분 했고요. 다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 끝내시고 10장 할게요. 10장 자본. 여러분 9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10장부터 어려워요. 10장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 10장이 자본편이잖아요. 자본편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자본편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가르쳐 보면 이 자본편을 낯설어해요, 사람들이. 자본편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런 거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잘 뭔지 모르겠잖아요. 느낌도 안 오고. 우리가 뭐 유연한 배울 때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럼 막 친근하잖아요. 그게 차량 운반구 모르면 그게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본편 와가지고 자본금,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감자 차익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들어본 적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편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편을 잘하는 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회계학이라는 것은 부단히 반복해야 되고 연습하고요. 직접 경험 못하면 간접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자본거래 못 해봤다면 여기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많이 연습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이런 경우에 이런 말 쓰는구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익혀야지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은 절대로 여러분들 강의 한번 듣고 그냥 이해 좀 된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잘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봐야 되고요. 풀어서 답안 보고 맞춰야 되고 그런 연습을 했다가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잘하게 되는 거지 한 번 일 쭉 보고 그냥 대충 알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잘하고 싶으면요. 부단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에 자본의 성격과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고 이거 적어 드릴 테니까요.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적어 놓으세요. 자본은 같은 말이 뭐가 있나요? 자산 빼기 부채 또 뭐가 있죠 우리? 순자산 또 주주지분 소유주 지분 또 뭐 있죠? 자본주 지분 자기 자본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에요. 알아두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순자산 그럼 이 자기자본이라는 게 자본인데요. 이 자기자본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인자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인자본. 나중에 보시면 타인자본이 뭘까요? 타인자본이 부채예요. 타인자본이. 자기자본이 자본이고.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본과 자본금은 어때요? 자본과 자본금은 같은 말 아니죠? 자본이 되려면 네 가지가 더해져야 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 네 가지가 더해져야 되죠. 그게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들 376페이지 거기 나와 있어요. 376페이지에 표 10-1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이 중에서 우리 자본금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죠? 이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요. 자본금은. 잘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본금 먼저 할 거고, 그 다음 자본이용 할 거고, 이익이용, 자본,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할 거고, 쭉 자본금. 근데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먼저 할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제 2절에 주식의 종류라고 나오거든요.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이 뭐냐에 따라서, 발행한 주식이 뭐냐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요, 이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식과 채권 공부했잖아요, 우리.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자금 조달.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기는 게 얘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금 주식 발행하는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럼 부채가 생기는데. 아무튼 얘가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생길 수 있죠. 액면 금액만큼. 나머지는 뭐 달라질 게 있을 거고, 여기 밑에. 아무튼 그래도 발행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두 가지 보니까 주식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어 보니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대요.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점. 잘 모르셨으면 거기 377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주식 소유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보통주. 그걸 기억하세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 반면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가서 한 표 행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보통주주예요. 보통주주. 우선주주가 아니라 주총 가서 한 표 행사하는 사람들 보통주주라고요. 그럼 우선주는 뭐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주식인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익배당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가 있지만 여러분이 회계 원리할 때는 이익배당 우선주만 잘 알면 되고요. 이익배당 우선주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우선주예요. 이익배당 우선주라는 게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배당을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주식이에요. 배당을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보통 우리는 1% 더 해주거든요. 보통주에 비해서 실무적으로. 아무튼 그 우선주를 발행해줬으면 의결권은 없어요. 우선적 지위가 있는 대신에 뭐 그런 얘기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회사가 보통주를 발행했다. 무슨 자본금이 있는 거예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를 발행했다. 우선주 자본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회사 나가보셨을 때 나중에 보통주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보통주 자본금? 다 있어요. 보통주는. 보통주가 없는 회사 없다고요.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통주는 반드시 발행해요. 우선주가 없는 회사는 대부분이에요. 우선주는 발행한 회사만 있는 거고 없는 회사가 더 많아요. 보통주가 다 있는 거예요. 의결권 있는 주식.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3절의 주식의 발행을 보세요. 거기 주식 발행에 의해 첫 번째 줄 보시면 상법에 의하면 정관이나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정관. 그 회사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놓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보니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걸 수권 주식이라고 해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 주식이라고 하고 다시 앞으로 오시면 한 주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주의 금액은 뭘까요? 한 주의 금액은 액면 금액을 말하고요. 계속 읽어보니까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있는데 발행 주식수라고 해요. 뭐 용어는 발행 주식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수권 주식수, 액면 금액, 발행 주식수 이런 거 적도록 되어 있고 계속 읽어보니까 회사 설립 시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뭐죠?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수권 주식이 만주라고 가정을 하면요. 회사가 처음 설립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얼마만큼의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분의 1 이상이니까 2,500주 이상은 주식을 발행해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니까 뭐 참고하세요. 맨 밑에 보니까 최저 자본금 5천만원, 벤처기업 2천만원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얘기는요. 회사가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최소한 벤처기업 아닐 경우에 5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게 자본금이. 그러니까 보통주 없는 회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발행해야 설립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액면가액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됐어요. 이 액면 금액은 회상 균일해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액면 금액 얼마입니까? 주식이? 삼성전자 5,000원이고요. SK텔레콤은 500원이에요. 회사마다 액면 금액은 다르고요. 그 액면 금액은 다 균일해요. 그 회사에서는. 그래야지만 주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 액면 금액 5,000원짜리 보통주와 액면 금액 500원짜리 보통주가 혼재한다. 그럼 5,000원짜리는 시가가 30만 원이면 500원짜리는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동일하더라. 그런 거고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근데 아니에요. SK텔레콤이 더 비싼 주식이에요. 지금 SK텔레콤 얼마예요? 한 20만 원 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30만 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SK텔레콤 500원짜리라니까, 한 주당. 액면 금액이. 삼성전자는 5,000원이고. 이해 안 되세요? 아무튼 그렇고, 조금 이따 SK텔레콤 얘기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으로 가보시니까, 그 37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인데, 위에서부터 8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따라서 자본금 계정은 발행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 된다.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표 10-2번에 자본금 계정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시겠죠? 혼자 봐도. 밑으로 가서요. 주식의 현금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것 좀 적어 놓으세요. 현금 발행에다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적 증자, 무상증자를 형식적 증자 이렇게 얘기하고, 유상증자를 현금출자라고 해요.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뭐 적어 놓으시냐면, 얘는 자본, 같은 말이 순자산, 자본이 불변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으시고요. 이 증자라고 했는데, 이 증자란 말이 뭘까요? 증자란 말이 뭘까?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인데, 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증가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증가시키면 증가되겠죠, 금액이. 근데 일반적으로 액면 금액을 건드리는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증자한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발행 주식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죠.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게 증자인데, 그럼 여러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참여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요, 그 회사로부터 뭘 받는 거죠? 내가? 주식을 받는 거죠. 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니까 내가 주식 받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공짜로 받아요? 회사가 나한테 주식을 주는데 돈 내야 돼요? 공짜예요? 돈 내야 될 것 같죠? 돈 내는 게 유상증자고,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게 무상증자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증자할 때 유상증자하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회사에 뭔가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든 현물이 들어오든 회사에 뭔가 자산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 증자라고 하는데,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무상증자는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받아요, 주주한테. 공짜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되지 않아요. 형식적 증자라고 해요. 해보면 알아요, 뭔지. 자본이 불변인데, 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책에 보면은 378페이지 맨 밑에 주식의 현금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출자니까 유상증자에 속하죠, 걔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380페이지에 청약에 한 주식 발행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물출자이죠, 맨 밑에. 이거예요. 현물출자. 그 다음 381페이지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이 있는데, 주식 배당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 오늘 할 거예요.
그 무상증자가 이거예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거. 그 다음 주식분할 있죠?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주식분할. 넘기시면은 382페이지 신주발행비라는 게 있는데 밑줄만 쳐놓으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신주발행 비용을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중급회계 때 또 하니까 밑줄만 쳐놓고 다시 앞으로 가요. 신주발행비는 넘어가시고 378페이지 주식의 현금 발행. 걔가 이제 유상증자예요. 한번 해볼게요. 거기 예제 보세요. 379페이지 예제 보니까 예제 1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주를 발행하는데 얼마에 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액면 금액 5,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발행했다는 게 처음에 나오죠? 자, 이런 발행을 우리가 무슨 발행이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데 액면 발행한 이 그 증자는 어디 속할까요? 지금 속하는 거는 유상증자에 속하겠죠? 유상증자. 돈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현금이 얼마 들어왔겠어요? 현금이 곱해보니까 5천만 원 들어왔겠죠? 이렇게 5천만 원. 맞아요? 대변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으니까 얘가 생겨야죠? 발행했으니까. 얼마겠어요? 얘는 액면 금액 곱하는 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발행? 액면 발행이에요. 되게 쉽죠? 거의 두 번째 보니까 6,000원에 발행한 게 있는데 그 무슨 발행이에요? 그럼 이거는? 할증 발행이래. 할증 발행. 액면보다 높게 발행했죠? 돈이 얼마 들어와요?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얘는 항상 뭐 곱하라고 저기 끝에 적어놨어요. 액면 금액 곱하라고 했지. 얘가 그런 거예요. 액면 금액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이렇게 1,000만 원이 쟤랑. 여기는 별도의 이름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이때 쓰는 이름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액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속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 속해요. 자본 잉여금. 됐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요. 회사가 여기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4,000원에 발행했대요. 4,000원에 발행했으면 돈이 얼마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 차이 나죠? 이렇게. 여기 속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무슨 발행 이거?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데 할인 발행일 때 여기 생기는 계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걔는 어디 속하냐면 여기 속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속해요.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 조정이라는 게 결국 여기 속하죠? 자본에. 근데요, 얘가 여기 와서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차변에 발생했죠? 차변에 발생하는 거는 이쪽에 증가면 뭐 아니면 뭐예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잖아요. 자산이나 비용 같았는데 얘가 어디 속한다는 얘기 지금 보니까 자본 조정이니까 자본에 속하죠? 자본에 속한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표시할 때. 그럼 얘 차감하겠어요? 가산하겠어요? 차감하겠죠, 얘가. 그런 거거든요, 얘가. 거기 책에 보시면 어디 밑줄 치자면 예제 1번. 예제 1번 그 위로 네 번째 줄 끝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인데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잘 알아두세요.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요. 넘기시면은 청약에 관한 주식 발행이 나오는데 얘 되게 쉬워요. 지금은 주식을 바로 발행해 줬는데 청약을 일반적으로 청약 받죠, 우리. 청약을 받고 청약이 끝나면 배정해 준 다음에 배정 끝나면 나머지 돈 받고 주식 교부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00주를 발행하는데 100주를 얼마에 발행한다고 되냐면 6,000원에 발행한대요. 그럼 얘는 유상증자예요, 무상증자예요, 일단?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죠. 유상증자의 할증 발행이고요. 현금이 원래 얼마 들어와야 되냐면은 6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청약을 받을 때는 증거금으로 12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20%. 그 12만 원만 일단 받고요. 12만 원을 일단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아직 주식 교부 안 하죠. 언제 교부할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돈 받고 교부할 거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배정 다 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현금 얼마를 더 받아야 되냐면 40만 원 더, 48만 원 더 받아야 돼. 그랬을 때 12만 원만큼 여기 잡혔다가 없어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때 주식을 교부하니까 자본금이 생기겠죠. 얼마예요? 50만 원 생기고요. 10만 원만큼 차이 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주발초. 이게 청약에 의한 주식 발행인데요. 여기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때 생겼다가 이때 없어지는 계정값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니까 신주 청약 증거금이다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세요. 생겼다 없어지는 거. 맨 밑에 현물 출자가 있는데 현물 출자는 381페이지 토지 출자한 게 있죠. 뭐 되게 쉬워요. 토지를 출자했는데 몇 주 줬대요. 자본금 주식을 100주 줬다고 돼 있고 액면금액 곱하는 거니까 이거 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 적을 거냐가 문제고요. 그럼 나머지가 다 결정되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1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다. 밑줄 쳐놓으시면 결국 현금이 아니라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적히는 금액은 공정가액이다. 공정가액이 6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 뭐 적으면 되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쉽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하는데요. 먼저 무상증자 보세요. 무상증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무상증자란 이사회나 주총결의에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한 걸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다 대차대조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떤 회사 대차대조표를 그렸더니 여기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본금이고요. 두 번째가 자본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이고 자본조정이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제? 이 회사가 이건 제로고요. 이건 1,000만 원이고요. 이게 1,000만 원이고요. 이게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자본 전체 금액은 얼마겠어요 지금? 7천만 원이겠죠? 이거 4개 더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회사가 거기 무상증자를 하려고 해요. 거기 예제 보세요. 예제 몇 번이냐면 예제 2번인가요? 그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얼마를 증자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2,000주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한테 교부한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때 6월 2일인가? 6월 9일? 6월 9일 날 그런 일을 하면요. 일단 2,000주를 주주들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 뭐가 늘어나는 거 확실히? 자본금이 늘어나죠 일단.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줬잖아요. 저희 끝에 발행 주식 늘어나면 자본금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 늘어나냐면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1,000만 원만큼 늘어나요.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면 원래 자본금 늘어날 때 차변에 뭐 받아야 돼요? 주주들한테 현금을 받거나 현물을 받거나 현금을 받거나 현물을 받거나 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지금 무상증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자산은 늘어나지 않았고 뭔가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거기 써 있었어요 밑줄 쳤을 때.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다음 주에 다 정리할 건데 얘를 늘릴 때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해. 그럼 얘를 늘리면서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이면요. 여기 늘리는 금액과 여기 줄이는 금액이 같을 거 아닙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 예제에선 여기 뭘 줄였대요 거기?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였대요. 주발초 자본잉여금. 그럼 보세요. 자본잉여금을 저렇게 줄이니까 여기가 다 보세요 여기. 여기가 얼마로 바뀌었겠어요? 자본금이 6천이 됐겠죠 이렇게. 얘 얼마 됐겠어요? 1,000만 원이 없어졌겠죠 이렇게. 접은 때문에.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죠. 얘가 늘면서 얘가 줄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자본이.
그게 바로 무상증자인데, 그럼 무상증자 하면 그 회사의 순자산, 이거는 변하지 않죠? 단지 뭐만 변했죠? 그러면 단지? 주식 수만, 그러니까 자본금이 변했죠, 자본금. 주식 수만 2,000주가 증가된 거죠. 회사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럼 여러분 무상증자 하면요, 무상증자 하기 전과 무상증자 한 후에요, 주가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주가는 무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그대로다. 주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좋겠죠.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요, 회사가 무상증자 해가지고 2,000주를 더 발행해 줬거든요. 그럼 주주들은 주식이 더 생겼죠. 더 생겼는데 회사 주가는 그대로예요. 주주 기분들이 어떻겠어요? 아주 좋죠. 더 해달라고 그러겠죠. 무상증자 계속 뻥튀기 계속 하면, 주식만 계속 생기고 주가는 그대로면 돈 버는 거죠. 뭐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무상증자 하면 그만큼 무상증자 하기 전보다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무상증자고요. 주식 배당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380페이지에 주식 분할이 있어요. 주식 분할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거기 주식 분할한 게 SK텔레콤이 있거든요. 그럼 SK텔레콤이 액면 금액이 현재 500원인데 예전에 SK텔레콤이 액면 금액 5,000원이었어요. SK텔레콤 주식이 액면 금액 5,000원일 때 한 주당 금액이 얼마까지 간지 아세요? 한 4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한 주당 400만 원이었다는 얘기는 액면 금액 5,000원에서 몇 배냐면 800배예요. 800배.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주가가. 그래서 SK텔레콤을 나중에 혹시 나가보시면요, 저 감사할 때도 보면 굉장히 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왜냐면 일단 이 SK텔레콤의 윗사람들은, 과거에 여기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사주 받거나 뭐 해가지고요, 주식을 5,000원에 받거나 10,000원에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SK텔레콤 주식을. 근데 그 5,000원에 받아준 주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한 주 받진 않았겠죠? 여러 개 받았겠죠?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죠, 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더 이상 직장 생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벌어놓을 거 다 벌어놨기 때문에 그냥 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근한 이유는, 놀면 뭐 하느냐, 노는이 일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좀 정말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밑에 사람 별로 안 쪼겠죠. 또 얘 쫄 일도 별로 없잖아요. SK텔레콤처럼 영업하기 좋은 회사 없죠. 오히려 불량 고객 자르는 회사잖아요. 넌 불량하니까 가라. 우리는 우량 고객만 남기겠다. 뭐 이런 회사니까 이 좋죠, 아주. 근데 이렇게 SK텔레콤 주가가 높은 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유동성이 안 좋아. 유동성. 이게 주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비싸니까, 이게 그 일반 그 직장인들은 월급 타서 한 줄을 못 사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적금 들어야 돼. 적금 타면 한 주 사고, 적금 타면 한 주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4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SK텔레콤에서 뭐 했냐면은 한 주를 10주로 쪼갰어요. 한 주를 10주로 쪼개면서 액면 금액을 500원으로 낮췄죠. 이렇게. 그럼 10주에 500원이나 한 주에 5,000원이나 자본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본금은 안 바뀌죠? 곱하면 똑같잖아요. 그럼 10주로 쪼개는 거, 이걸 주식 분할이라고 해요. 여기 액면 분할, 주식 분할. 근데 500원으로 쪼개서 10주가 됐는데 주가가 그대로 400이더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쓰러지겠죠, 좋아서. 10배가 되는데 주식수가. 금액이 그대로면 쓰러지죠, 좋아서.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로 줄어야 돼요? 40만 원으로 줄어야 되고,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SK텔레콤 주식이 한 20만 원대 하거든요. 그래 떨어진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비싸죠. 500원짜리인데 굉장히 비싼 거고. 그러니까 무상증자도요. 무상증자 이렇게 했는데 주가 안 떨어지면 무상증자 계속 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런 변화 없이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걸 잘 느끼세요? 무상증자 뭔지 알겠죠? 주식 분할은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 분할은 자본금도 안 바뀌죠.
무상증자 자본금은 늘어나잖아요. 얘가 줄고. 근데 주식 분할은 자본금도 안 바뀌어요. 주식 수만 바뀌어요. 그런 걸 좀 잘 느끼시고 다음 주에 주식배당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383페이지 제4절 주식의 재취득부터 할 건데 여러분 자본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예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다른 데 모르겠는데 439페이지부터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439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는 가급적이면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래서 예습 많이 하시고요. 복습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